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김은자 시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쿵의 김은자입니다. 얼마 전에는 뉴욕, 뉴저지 일원에 폭풍이 지나가서 나무도 잘리고 전기도 나가서 컴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며칠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셨는지요? 요즘 홍수며 폭염이며 허리케인, 산사태며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장마가 길어지면서요. 물폭탄이 덮치고 또 유럽은 요즘 열폭탄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이 많은 것들이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재앙이라고 합니다. 기상이변이죠. 지구 한켠에서는 물난리가 나는데 또 한켠에서는 전례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요. 캐나다에서는 5,000년 된 빙모, 그러니까 이 정상을 덮은 빙하죠. 2개가 사라졌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만 아무리 작은 빙하라도요, 녹아서 물이 되면 해수면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상현상이 꼬리를 물면서 또 다른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말이겠죠. 코로나에 이런 재앙까지 겹쳐서 참 암울하고 답답한 요즘입니다. 그래도 이 시간 여러분들과 문학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문학의 언어는 좀 수고하는 언어입니다. 더불어서 체온을 담고 있는 언어이기도 하고요. 체온이 없으면은요, 소통하기 정말 어려운 것이 문학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은 뉴스에서도 시를 빗대어서 시대를 설명하곤 하더라고요. 한 줄의 글, 한 편의 시가 때로는 인생을 바꿀 정도로 큰 영향을 줄 만큼 문학이 지닌 소통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 소통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시쿵 자리이기도 하고요. 문학으로 삶을 나누는 시쿵, 문 활짝 열겠습니다. 시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시를 안 읽는다고 그래서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를 읽으면요, 좀 잃어버린 나를 찾는다고 할까요? 내 스스로를 발견한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고요. 시를 읽으면서 나는 또 이런 단어에 끌리는구나. 나는 또 이런 소재에 반응하는구나. 어머, 나는 이런 문장에 마음을 온통 빼앗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심신을 두드리는 시를 읽고 나면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당연 시를 통해서 얻어지는 깨달음이 있죠. 또 자연스럽게 나를 향한 성찰, 응시 그쪽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시 한 편을 통해서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주에 한 번씩 시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저의 해설과 감상을 곁들여서 시를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시와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시를 읽음으로써요, 얻어지는 또 한 가지는요,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아, 저분은 저렇게 살았구나. 아, 저분의 마음은 저랬구나. 서로의 마음을 보듬게 되고 이해한다고 할까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 기영도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열무 30단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이렇게 시작되는 시인데요. 기영도 시인의 대표시기도 합니다. 이 시를 처음 대하고요, 시가 이렇게 깊이 파고들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어떤 시적 상황에 이렇게 스며들게 된 거죠. 시 속에 나오는 화자의 입장이 되면서 그 마음이 움직여지더래요. 시를 읽는 일은 사실요, 시적 화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누군가를
누군가의 인생을 헤아려 보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의 생을 헤아려 보고 생각해 본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넉넉한 일입니까? 그 외에 시를 읽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많지만요. 한 사물과 한 사건, 남들과 다르게 보기를 배울 수 있다는 점도 시를 읽으면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동포사회에 시 읽기가 많이 보급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시를 읽는 재미를 가지고 산다면요. 다른 사람이 못 가진 재미를 하나 더 가지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 가진 행복을 하나 더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 주에 한 편씩 여러분들에게 제 해설과 감상을 곁들여서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시는요, 변희수 시인의 껍질과 본질이라는 시입니다.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껍질과 본질, 변희수. 쳐다도 안 보던 껍질에 더 좋은 게 많다고 온통 껍질 이야기다. 껍질이 본질이라는 걸 뒤늦게서 안 사람들이 껍질이 붙은 밥을 먹고 껍질이 붙은 열매를 먹는다. 이때껏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본질인 줄 알고 나도 시퍼런 칼을 마구 휘둘렀다. 연하고 부드러운 것에 집착했다. 거칠고 상처받고 벌레 먹은 것들은 다 껍데기라고 도려냈다. 본질은 함부로 닿을 수 없는 곳에나 있다고 믿었다. 딴에는 죽어라고 후비고 팠는데 공부할 때도 연애할 때도 시를 쓸 때도 그랬던 것 같다. 급하게 칼부터 밀어 넣었다. 꼭꼭 씹어볼 겨를도 없이 혀에 살살 감기는 것만 찾아다녔다. 둘러쓸 것도 하나 없이 맨살로 덩그라니 나얹은 것 같은 날, 허약한 내부를 달래주듯 껍질째 아작아작 사과를 먹는다. 잘 씹히지 않는 본질을 야금야금 씹어 먹는다. 껍질이 이런 거였어? 껍질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시죠. 본질은 먼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다. 본질은 가까운 곳에, 눈에 보이는 곳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시이기도 합니다. 시를 조금씩 나누어서 함께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쳐다도 안 보던 껍질에 더 좋은 게 많다고 온통 껍질 이야기다. 껍질이 본질이라는 걸 뒤늦게서 안 사람들이 껍질이 붙은 밥을 먹고 껍질이 붙은 열매를 먹는다. 껍질의 영양가가 더 많다는 사실은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사과도 참외도 하다못해 쌀도 이 껍질을 깎아내고 그것을 먹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었잖아요. 예전에는. 연하고 부드러운 것에 집착하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사과, 배,
뭐 잘 드는 칼 이용해서 껍질 벗기면 연하고 부드러운 속만 먹잖아요. 인간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드러운 부분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꼭 과일만 그렇습니까? 또 나한테 좋은 얘기만 하는 것도 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껍질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한 몸통을 보호해주고요. 바람맞이가 되어주고 외벽이 되어주고 한 과일이 과일되게 해주는 것이 껍데기잖아요. 시인은 이 식기를 통해서요. 거칠고 상처받고 벌레 먹은 것을 외면하고 부드럽고 달달한 속을 탐미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인은요. 내가 인식할 사실이 진실인 거야. 다음 식기에서 잠시 멈춰서죠. 다음 식기입니다. 본질은 함부로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고 믿었다. 딴에는 죽어라고 후비고 팠는데 공부할 때도 연애할 때도 시를 쓸 때도 그랬던 것 같다. 급하게 칼부터 밀어 넣었다. 꼭꼭 씹어 볼 겨를도 없이 혀에 살살 감기는 것만 찾아다녔다. 그러게요. 이 말에 참 찔리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진실은 참 단순한 것인데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의 과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람도 맞고 벌레에게도 먹히고 찔리기도 한 껍데기인데요. 시인은 공부할 때도 연애할 때도 하다못해 시를 쓸 때도 본질은 더 깊숙한 곳에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믿고 급하게 칼부터 밀어 넣었다고 고백합니다. 꼭꼭 씹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아보지도 않고 혀에 살살 감기는 것만 찾아다녔다고 말합니다. 혀에 살살 감기는 것만 찾아다니고 좋아하는 것이 뭐 꼭 시인뿐이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결과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조차 돌아보지 못하고 한마디로요. 세상을 오독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는 왜 그럴까요? 이 진실이나 본질이 왜 우리가 함부로 닿을 수 없는 어디 고상하고 우아하고 먼 곳에 있다고 믿는 걸까요?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로 하여금 껍질. 여기서 껍질이라는 것은 지나온 시간 스스로가 외벽이 돼서 상처도 있고 거칠게 굳어버린 그가 그되게 만든 시간. 그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런 껍질을 쓱쓱 깎아내서 아무것도 아니냐 휴지통에 버립니다.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본질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버리는 거죠. 다음 식기입니다. 둘러쓸 것도 하나 없이 맨살로 덩그라니 나 얹은 것 같은 날 허약한 내부를 달래주듯 껍질째 아작아작 사과를 먹는다. 잘 씹히지 않는 본질을 야금야금 씹어 먹는다. 본질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둘러댈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맨살 맨발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는요. 맨살로 덩그라니 나앉은 것 같은 날 있잖아요. 시인은 껍데기를 함부로 대한 자신을 지나온 시간, 지나온 상처를 말해주는 껍데기가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껍질을 무시하고 살아서 온전하지 못했던 허약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과를 본질이 담겨있는 그러니까 바람도 맞고 벌레에도 먹히고 망태기에도 찢기고 그가 그대에게 해준 시간 그 껍질을 사과 껍질째 아작아작 먹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본질이란 이렇게 잘 씹히지 않는 것이구나. 본질이란 이렇게 좀 거칠기도 하고 먼 듯 가까운 데 있었는데 진실은 아주 심플한 것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복잡하게 먼 데만 죽어라 후비고 팠었지? 라며 자신을 돌아봤을 겁니다. 하기사 세상의 모든 껍질들이 처음엔 모두가 여리고 상처받기 쉬운 살갗이었을 겁니다. 알맹이를 지키고 잘 익히려다 보니까요. 스스로 거칠어진 거예요. 시인은 거기에 의무를 두고 껍데기를 진식하자는 겁니다. 알맹이보다 껍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껍질의 모든 영양가,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껍질을 성급하게 칼로 베어버리면 잘 여문 알맹이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본질을 충분히 익히기 위해서 당신은 더욱 견고한 껍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를 쓴 변희수 시인은요, 1963년 경남 밀양에서 출생했습니다. 영남대 국문과를 졸업했고요. 2011년 영남일보의 신춘문예 시가 당선되었고요. 201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또 시가 당선됐습니다. 천강문학상, 제주 4.3평화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시집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모든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알맹이를 잘 지킬 수 있는 튼튼한 껍질을 갖기 위해서 더운 여름에도 힘차게 살아가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동포사회의 문학의 저변화, 문학의 전문화,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시 한 편으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의 시쿵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문단 뉴스와 문학 주변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앙일보가 재정상의 이유로 지난 2000년부터 주최해오던 중앙신인 문학상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재정적인 부담으로 더 이상 중앙신인 문학상을 개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폐지 배경을 밝혔는데요. 이로써 중앙신인 문학상은 지난해에 열린 제20회가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전신인 중앙일보 신춘문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요, 반세기 이상을 함께한 중앙일보 신인 작가 공모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연 문학계에서는 아쉽다는 분위기죠. 여러분도 신춘문예 많이 아시죠? 신춘문예의 기원은 사실 1912년 매일신보 현상 모집이 그 시작입니다. 정작 널리 알리는 것은요, 동아일보 신춘문예예요. 현재 28개 신문사에서 신춘문예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신인 작가 발굴 등록문으로서 문단에서는요, 장원급제랑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지 같은 경우는 수천 대 1의 경쟁률이에요. 정말 어렵죠. 단 한 명 당선되거나 혹은요, 심지어는요, 당선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치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순수 문학으로서 신춘문예 작가는요, 가장 인정받는 일이고 롱런할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길 중 하나가 신춘문예이기도 합니다. 중앙일보는 1966년 시작한 신춘문예를 2000년에 중앙신인문학상으로 확대 개편하기도 했었는데요. 소설가 오정희, 박범신, 시인 김명인, 황지우, 평론가 김치수, 권영민 등 한국 문단을 이끈 쟁쟁한 문인들이 많이 배출됐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중앙일보의 신춘문예는 전국 규모 종합일간지 신인 문학상 가운데 처음으로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이 결정이 다른 신문사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순수문학의 발전 정체와 폐쇄적인 관행도 신문사들의 신춘문예 유지 여부에 고민을 더해줄 전망입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이미 웹소설 문학상 상금이 각 신문사의 신춘문예는 물론 기성 작가들에게 주는 전통 있는 문학상의 규모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한 거죠. 신춘문예 대신 웹소설과 장르소설 공모전을 통해서 등단하려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비인기 문학을 계속 육성한다는 취지로 학생 시조 100일장과 시조 대상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에 한해서는 학생 100일장은 열지 않는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하기사 시대가 변하니까요. 신춘문예도 또 등단의 모습도 시대에 맞춰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거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제32회 정주영 문학상 수상자로 장성남 시인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정주영 문학상은 1989년에 제정된 상인데요. 정지용 시인의 고향인 옥천군과 옥천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요. 문인들로 구성된 지용회가 함께 주관합니다. 장성남 시인의 수상작 목도장은요. 아름답고 고즈넉하며 황홀하다라는 심사위원들의 평입니다. 장성남 시인은 수상 소감을 이렇게 밝혔네요. 정지용의 시 백록담에 드리운 빛과 그늘에 따라 산책하고 위로받았다. 정지용의 독자가 된 그 자체만으로도 저에겐 이미 큰 행운이라고 말했네요. 시상식은 오는 10월 17일 지용제 행사 때 열리고요. 상금으로는 2천만 원이 수여된다고 합니다. 정지용 문학상 하면은 한국에서도 참 정평이 있고요. 권위 있는 문학상입니다. 장성남 시인은 현대문학상, 미당문학상, 김달진 문학상, 상화시인상 등 여러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문학을 논하고 삶을 논하는 동안에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즐겁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